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설명회 오셨던 분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몇 분 계시네. 많이 오셨었네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설명회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교학점제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발표됐던 2028 대입 개편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 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야기는 제가 7월 이후에 설명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설명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이 무엇이고 왜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지를 저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보죠. 자기주도학습의 뜻이 뭐죠?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오해가 많은 개념이 자기주도학습인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잘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되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학원을 다녀오면 단 한 번도, 물론 좀 약간 과장이 있으시겠지만 단 한 번도 숙제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늘 학원 숙제를 밤 늦게까지 혼자 힘으로 다 하고 간대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벌써 부럽긴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늘.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아이는 자기주도학습이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주도학습이란 뭐냐? 자기주도학습은 여기 보시면 돼요. 맨 위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학습 참여 범위 설계, 학습 전략의 선택, 학습 결과의 평가와 같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실천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와 있을 텐데. 자, 그럼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냥 배경 지식입니다. 두 번째. 뭐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인데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거기 뒤에 보면 초등학생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습관이에요. 그쵸? 이해하시죠?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출근을 했다가 오전에 이제 학원 일을 하고 1시에 집에 갔다가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5시에. 그럼 중간에 뭐 했느냐? 약간 미친 짓을 하고 왔어요. 오늘 날씨 그렇게 더운데. 몰랐지만 나중에 체감 온도가 오늘 36도더라고요, 낮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제가 목요일이 산에 가는 날이에요. 제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요일마다 산에 갑니다. 물론 이제 한 번 가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늘. 언제 가도.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는 건 제 나름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등산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제가 힘이 들고 날이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는 건 그냥 습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부모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무엇보다 공부에서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공부는 뭐다? 습관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번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가죠. 고교학점제가 뭐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 요 PT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자료에 있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 이걸 다시 둘로 나눠서 인식을 해보면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까지가 내용이 하나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일한 과정을 공부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은 수학 상과 수학 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탐구라면 자연계 학생들이든 인문계 학생들이든 탐구 과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합과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통합과학이 2학년으로 넘어가서부터 뭐가 돼요? 과목이 쪼개지고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물화생지 4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그 4개의 과학 과목을 하나의 교과서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분량이 4배가 되는 건 아니고 물화생지 각 과목에서 배울 내용들을 조금씩 실어 놓은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되시죠? 그럼 왜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로 적성에 따라 뭐한다? 2학년부터, 이제 2학년부터입니다.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세부적인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이들은 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대부분 가장 많은 이유는 진로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진로 적성입니다. 근데 진로가 없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 또는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과학의 4과목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생명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구과학 같은 거 수업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고교학점제 정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조금씩 접하게 해줄 테니 그 속에서 뭐 해라? 너의 진로 적성을 찾아보고 2학년 때부터는 너에게 필요한 과목을 골라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필요 없는 과목은 굳이 듣지 않아도 돼. 이게 고교학점제 정의고요. 이걸 제가 다시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한다면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대학에 가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나 대학 공부는 다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공부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네가 너의 진로 적성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관련 없는 과목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해. 이게 고교학점제 정의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은? 뭐 해야 되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뭘까요? 나는 대학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전공할 거야.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이게 바로 아이들의 목표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과목은 뭐예요? 그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이들한테 줬다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되시죠? 이제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내신평가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뭐가 됐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상대평가 9등급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물론 현재 중3부터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언제 고등학교 가는지는 아시죠? 몇 년도에 가죠? 아이들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첫 아이신 분. 갑자기 예비 중1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내가 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2028년도에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1차적으로 아이들은 수시를 준비할 거고 수시 준비 핵심은 내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내신이 9등급제예요. 상대평가 9등급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가 된대요? 상대평가는 유지가 되지만 5등급제로 바뀐다. 그럼 이 5등급제로 변화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육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신 경쟁이 완화되는 거야. 아이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맞느냐? 맞긴 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고등학교에 총 인원이 2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9등급제 안에서는 몇 등까지가 1등급일까요? 4%잖아요. 그쵸? 그럼 8등까지겠죠. 그쵸? 2등급은 11%까지니까 그 다음 7%를 더하면 누적 11%입니다. 그쵸? 그럼 몇 등까지예요? 9등부터 시작해서 22등까지가 2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200명 있는 학교에서 특정 과목,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등수가 7등이에요. 몇 등급일까요? 8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이겠죠. 그쵸? 우리의 지상 목표는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7등을 했어요. 여유가 있나요? 만약에 어떤 시험에서든 한 문제만 더 실수를 하면 등급이 바뀝니다. 바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이 아이가 7등 정도 하는 아이가 내가 비록 1등급을 받았지만 그 과목의 공부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교육부의 안대로 10%까지 1등급이 됐습니다. 그럼 몇 등까지 1등급이에요? 200명 중에서 20등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7등을 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4%일 때보다 어떨까요? 내 밑에 11명이나 있어요. 13명 있구나. 13명이나 있어요. 그쵸? 12명. 그럼 한 문제 정도 실수한다고 해서 등급이 바뀌진 않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 과목의 학습 부담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지는 거죠. 이걸 교육부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내신 경쟁 완화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저도 교육부 생각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뭐죠? 내신 1등급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신 1등급을 받으려는 이유가 뭐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면 잘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쵸? 생각하시는 대학들이 다 있으시죠? 그 대학을 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내신 등급은 결국 목표는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현재 9등급제 안에서 제가 지난 방학에 저희 학원 현재 재원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상담을 했으니까 그때는 1학년 끝 무렵이고 1학년 내신이 완성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42명 정도.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내신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 1등급,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1.0을 받은 학생이 42명 중에 9명이었어요. 부러울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1.0을 받은 애가 9명이었어요. 그 다음 1.3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1.3등급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이면 전교 등수로 1등이겠죠. 뭐 이거보다 좋은 내신은 없을 테니까. 그쵸? 자, 그런데 1.3등급은 이제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3등급은 전교 등수로 약 3등 정도에 수렴하는 성적이에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전교 3등에 수렴을 해요. 그리고 또 이 1.3등급은 요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대에 갈 수 있는 최한선의 내신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자, 그 다음 또 1.5등급이 있습니다. 1.7등급 그리고 2.0등급이 있어요. 별로 이제 여기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2.0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2.0등급 정도를 받은 학생이 전교 등수가 과연 몇 등 정도 할까요? 이 아이는 잘하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못하는 아이일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별로 감흥이 안 오실 거예요. 앞에 이자가 달리는 순간. 그쵸? 이것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얘가 전교 등수로 10등 내외 정도 하는 아이예요. 학교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0 정도를 가지고 전교 8등을 하기도 하고 전교 12등을 하기도 합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충 전교 10등에 수렴한다. 그럼 200명,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250,
300명 사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전교 10등이면 누적 100분위로 따져보면 250명일 때 몇 등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200명만 따져도 200명인 학교에 전교 10등이면 5%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5%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쵸? 평균 4% 안에 들어갑니다. 잘하는 아이죠. 그쵸? 그럼 이 아이가 2.0 정도 내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을 좀 가져보죠. 제가 봤던 어떤 그 유튜버가 이런 걸 해요. 대학 캠퍼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요. 부릅니다. 지나가는 아이를. 그리고 인터뷰 좀 하자고. 물어보는 내용이 딱 이거예요. 당신은 고등학교 때 전교 몇 등 했어요? 반등수 몇 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성적 가지고 이 학교 왔습니까? 라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전교 10등 정도 하는 아이는 250명 정도 있는 학교에서 반이 적어도 10개는 있을 테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몇 등일까요? 반등수는 1등인 거예요. 어느 반에선간 1등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우리가 추정해보죠. 이게 지금 2023년도 자료입니다. 물론 올해 자료가 며칠 전에 뜨긴 했는데 제가 수정할 시간이 없었고 올해 자료하고 2023년도 자료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충 보시면 이게 지금 연대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1.5등급 안쪽에 있죠.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는 1점 아주 극초반에 있기도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라는 학교도 대부분 어디 있어요? 물론 학과에 따라서 1.0도 있지만 그리고 좀 떨어지는 학과라고 해봐야 1.7대에 있죠. 그쵸? 그럼 우리나라에 10위권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건대예요. 그럼 건국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건국대라는 대학을 보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의대죠. 그쵸? 그 다음 치대, 약대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이런 특수한 학과들을 제외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통 보면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 컴퓨터공학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을 선호합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는 학과들이니까. 자, 어쨌든 그럼 우리가 건국대라는 대학이 약 10위권 정도 있는 대학에 컴퓨터공학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얼마예요? 70% 컷이 1.76이에요. 그럼 이게 70% 컷이니까 한마디로 10명을 뽑았다면 7등 성적이 8, 9, 10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문 닫고 들어간 애들. 그쵸? 아무리 양보해도 문 닫고 들어간 애 성적이 1.9등급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고등학교에 전교 10등 하는 아이가 최상위권 학과 컴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건대 가기 쉽지 않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앙대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중대를 다녀.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반등수 몇 등이었어? 몇 등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건대보단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대체로 반등수는 1등은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건국대나 경희대만 해도 1점 중반대 있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보통 현재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 있잖아요. 그래도 상위권 대학 보내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직 안 늦었거든요.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 대학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위권 대학의 범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합의를 해보죠. 일단 서울대, 연고대는 상위권 대학 맞죠? 연고대도 아닌가요? 서울대만? 그럼 서성하는요? 서성한까지는 갈만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의 학교 이름을 대서 부끄럽진 않잖아요. 그쵸? 아닌가? 여기서부터 합의가 잘 안 되세요. 어쨌든 그럼 우리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런 상위권 학과들, 앞으로 비전이 있고 학생들이 선호한 학과들을 기준으로 하면 서성하는 어느 정도 선일까요? 결국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9등급제 안에서 1.5등급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적어도 1.5등급이면 전교 5등선인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서성하는 간다. 물론 하위권 학과는 더 낮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는 어렵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5등급제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 5등급제로 환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을 받는 아이들은 5등급제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대로 1.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1.3등급은 아이들이 한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이 예체능계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걸 빼고 생각하면 보통 25단위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25단위 내외에서 보편적으로 7과목에서 8과목 정도 수강을 하는데 단위수가 뭐 2단위짜리, 3단위짜리, 4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수가 큰 4단위짜리 2등급을 하나 받고 나머지가 전부 1등급이면 이 아이의 내신은 1.16이 나와요. 2등급 2개, 나머지 1등급은 1.32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등급 2개를 받아도 연대 가는 거, 서성한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1.3등급이 5등급제로 환산을 하게 되면 몇 등급이 될까요? 1등급은 그대로 1등급일 거죠. 그쵸? 근데 2등급 받는 과목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 더하면 11이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1등급이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2등급 받았던 과목들도 대부분 뭘로 수렴해요? 1등급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1.3등급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얘도 1.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1.5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은 절반의 1등급과 절반의 2등급을 받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뭐가 될까요? 또 고민할 게 없어요. 얘들도 1.0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심지어 1.7등급을 받는 애도 1.0에서 만약에 3등급이 하나 끼었다. 그럼 1.1대 정도의 내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대학은 어찌됐든 지원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을 세워야 된다고요.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어. 그럼 줄을 세워서 10등까지 하고 끊고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렇단 말로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제가 1.0, 1.3 이렇게 뜨문뜨문 썼지만 아이들이 한 학기에 7에서 8과목 수업을 듣는다면 5학기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적어도 35과목에서 40과목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과목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1.0, 1.3만 있는 게 아니라 1.03도 있고 1.07도 있고 1.12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9등급제 안에서 이게 뭐가 돼요? 우열이 가려지죠. 즉 1.0과 1.3이 동시에 같은 학교 원서를 썼다? 1.0이 뽑히는 거라고요. 그냥. 이해되시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같아지죠. 뽑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5등급제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수시 핵심인 내신의 변별력이 뭐가 됐다? 사라졌다. 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적어도 서성안의 상위권 전부 1.0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학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뽑고 있느냐 하면 내신 성적에 더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럼 지원자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아이들을 다시 내신을 가지고 줄을 세운다. 그래서 딱 저번까지 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9등급자에서 충분히 변별이 됐죠. 그쵸? 앞으로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뽑을까요? 그렇다고 동점자를 다 뽑을 수 없어요. 동점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동점자를 모두 뽑기도 해요. 문 닫고 들어간 애를 보니까 성적 같은 애가 3명 있어. 3명은 다 뽑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뽑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동점자를 만약에 원래 2명을 더 뽑았다면 1명 뽑아야 되는데 2명 더 뽑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정원이 2명이 줄어요. 대학은. 이해되시죠? 그럼 아무래도 한 살에도 어린애가 좋잖아요. 가르치기에.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점자를 다 뽑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신에서 사라진 변별력을 어디선가 만회하려고 할 거예요. 뭔가 하나가 더 붙을 겁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가장 큰 게 2가지예요. 현재.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교과, 서류라고 하는 거. 또 2번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면접을 추가하는 건 현재 기준으로 면대 모델이고요. 비교과 서류를 추가하는 건 고대 모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면접 추가되는 학교 그리고 비교과가 추가되는 학교가 여러 개로 나눠질 겁니다. 어떤 학교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2개 다 하겠다고 덤비는 학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고대가 비교과의 면접도 원래 하다가 지금 면접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내신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이 5등급제 되면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도 높아졌죠. 그쵸? 우리 아이가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서 그 어렵다는 내신 1.0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5등급제 안에서도 3년 내내 1.0 받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내신과 수능 최저 2개만 열심히 준비하면 됐다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 해야 돼? 준비할 게 하나 늘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시간이 늘었나요? 고등학교가 4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에 할 게 늘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비교과가 무엇이고 이 비교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2명이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아이의 학생부를 보니까 국어와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A라는 아이는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 B라는 아이는 국어는 3등급인데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그럼 평균을 해본 국어와 수학의 단위수가 같다면 A는 1.5등급이 될 거고 얘는 2.0등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같은 고등학교 아이인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죠. 대학은 누굴 뽑을까요? 대학은 항상 똑같아요. 이게 입시의 본질입니다. 지원자 중에 대학이 보기에 더 공부 잘할 것 같은 놈 뽑는 거예요. 영원히 안 바뀝니다. 누구 뽑을까요? A를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생각을 좀 상식적으로 해보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대학의 교수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 초등학교 6년 뭐 하는 시기예요? 중학교에 가서 공부할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중학교 3년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할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3년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준비하는 대학 4년은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질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고교학점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조금씩은 공부해요. 근데 만약에 대학을 갔어요. 그럼 어떤 아이가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치죠. 이 아이가 대학 가서 국어 공부할까요? 안 할 거예요. 사회 공부할까요? 안 할 거라고요. 또는 국어 국문학과 진학한 애가 수학 공부하고 있을까요?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대학의 교수들이 보기에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냐 하면 평균자 내신이 좋은 아이디가 아니라 그 과목과 관련된 공부 준비가 잘 된 아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 두 아이가 원서를 쓴 학과가 자연계 학과야 라고 가정을 하죠. 그것도 공대야. 그럼 공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어떤 과학 과목도 수학을 못 이깁니다. 공대에서는.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평균 내신만 따지면 얘가 낫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과목별로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대학에 진학해서 공학 공부를 잘할 확률이 큰 애가 누굴까요? B겠죠. 그럼 담당 교수라면 누구 뽑고 싶으세요? B를 뽑고 싶죠. 그쵸? 이렇게 뽑는다고요. 어디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해되세요? 숫자만 보고 뽑는 건 교과전형이고 종합전형은 과목을 나누어 본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내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내신이 좋은 게 훨씬 이해되시나요?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평균 내신은 안 좋은데 평균 내신 좋은 애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과목 내신이 탁월하게 좋은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죠? 서류를 본다는 건 이런 걸 뜯어본다는 거예요.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가 반영된다는 건 앞으로는 학종과 교과 전형의 경계가 흐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틀림없이 우리가 서류를 보면
진로와 관련된 학업 역량을 따로 생각해 보면 B가 더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들을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 대학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수학만 1등급일까요? 아까 내신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 3등급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여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대학에 가면 틀림없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은 잘하지만 진로 관련 없는 과목의 내신이 많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평균은 안 좋은데 대학 교수들이 보기에 그래도 얘가 국어 잘하는 애보다 낫지 하고 뽑아줄 만한 여지가 있는 아이들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상위권 대학에 가면 걔들은 진로와 관련된 과목도 1등급인데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도 1등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가지고 못 뽑는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5등급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3등급 받는 애들이 2등급이 될 겁니다. 만약에 국어 2등급 받았다 애는 1등급이 될 거예요. 그 차이를 보기가 또 어려워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경우에 또 대학은 어떻게 뽑을 수 있냐? 똑같이 서류를 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수업을 듣고 학교 시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긴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뭘 할까요? 다양한 학교 내 활동들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의 기회를 잡아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모든 공부는요. 수업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요. 근데 가정에서 생명과학 수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생명과학 수업을 듣고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예를 들어 A라는 아이는 생명과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이 되게 많아요. 얘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죠. 진로와 관련이 있죠. 두 번째, B라는 학생은 진로와 관련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두 아이가 동일한 수업을 듣지만 수업 이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 정의를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의 정의가 뭐라고요? 너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남보다 더 많이. 여기서 남이라는 건 같은 진로를 갖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남보다 더 많이 그리고 뭐 해라? 더 깊이 있게 공부해라. 이게 고교학점제의 본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는 진로와 관련이 있고 진로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 할까요? 굳이 생명과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그쵸? 그럼 이 아이는 뭐 할까요? 그냥 수업에 충실합니다.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 열심히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판서해 주는 내용 열심히 받아 적고 시험 기간이 되면 3주 전, 4주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설명해 준 내용을 모두 다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이 B라는 아이가 1등급이 나왔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아이는 생명과학 시간에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진화에 원래 관심이 많던 아이였어요. 그럼 얘 뭐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니까 뭔가 더 깊이 있게 더 공부하고 싶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뭐 가정에서 제가 요즘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진화라는 개념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저는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화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진화 그러면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진화는 그냥 변화래요. 그럼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충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아이가 진화의 그 개념을 배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진화라고 하는 게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서로 다른 생물 종이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면 얘들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고래 있잖아요.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어때요? 어류랑 되게 비슷하죠.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생길까요? 같은 종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서 오랫동안 또 살다 보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궁금증을 가장 좋은 건 수업을 통해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수업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뭐 할까요? 자신의 궁금증,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학에서 쓰는 용어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거. 뭐 인강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게 독서하는 겁니다. 독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 책을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종이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 겉모습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졌어. 이걸 수렴 진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또 반대되는 경우를 적응 발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는 독서를 통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겉모습이 비슷해졌어. 근데 얘네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르겠지만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라면 얘네가 서로 다른 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찾아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쓴대요. 하나는 해부해보는 겁니다. 골격구조나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 있는가? 유전자가 어느 정도 비슷한가? 이런 걸 따져본대. 그럼 아이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해부학이나 또는 유전과 관련된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결국 독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는 목표를 해결하는 뭐예요? 수단이죠. 한마디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이 심화되고 발전돼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독서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시간입니다. 왜?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생명과학과 관련 지식은 굉장히 충만해지겠지만 이 독서를 통해서 습득하는 이 모든 지식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애들의 딜레마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고 싶잖아요. 다른 과목은 재미없고 난 이걸 좋아하는데 이건 하고 싶고 이것만 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딜레마죠. 그래서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아리 하는 거예요.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역할 분담하면 돼요. 그럼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진로와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하고 독서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실험 실습하고 토론도 한 학생이 있어요. 얘 당연히 학교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럼 둘이 모두 1등급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진로 관련된 과목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변별할 수 없다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나 동아리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얘를 우리는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업과 관련된 수업 내용이나 또는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본 시험은 결국 뭐의 영역이냐? 얘는 교과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비교과를 보면 어때요? 아이의 성장이 보이죠. 아이의 학문적 깊이가 보이죠. 즉 학교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1등급 받은 아이와 이렇게 다양한 독서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생명과 관련된 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 공부를 한 아이 둘이 있다면 대학 교수가 보기에 누가 더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A가 잘하겠죠. 그래서 이 비교과를 가지고 아이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정의 원리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나누어 보세요. 누구나 다 학교 수업은 듣고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너 앞으로 이 진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동아리 활동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누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계획 세우고 실천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비교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결국. 학교 숙제하는 거, 학원 숙제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학점제 하에서 5등급 체계 안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고요, 이제. 할 게 많아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방법을 사실 제가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되게 쉬워 보여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이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시간 많아요. 넘쳐나는 게 시간입니다. 왜 못할까요?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시간이 없다는 건 단순하게 그 과목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관이 없어요. 전 과목의 조화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애는 수학과 관련 학과를 보낼 거야. 그럼 수학만 잘한다고 갈 수 있냐? 못 간다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1등급 넘쳐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수학도 1등급이지만 다른 과목도 1등급을 받아야 돼요. 생명과학만 1등급 받아서 생명과학과를 못 간다고요. 상위권 대학은. 상위권 대학의 생명과학과 간 애들은 생명과학은 당연히 1등급입니다. 근데 수학도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이고요. 국어도 1등급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는 순간 할 일은 많아지고 시간이 늘진 않는다고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린 끊임없이 시간 싸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일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비록 선행이긴 하지만 충실히 공부가 돼 있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그 공부가 선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내신 받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남을 거예요. 남들 100을 할 때 우리 애는 중학교 때까지 50을 했어. 그럼 50이 남잖아요. 그 50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비교과를 만들거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신은 똑같지만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다? 일단 충실히 선행하면서, 그렇다고 속도를 너무 빨리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행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과정을 하나 겪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연습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되시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고교학점제는 결국 다 필요 없는 얘기다. 딱 한마디로 정의드렸습니다.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죽었다. 할 게 너무 많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요, 환경 자체가. 어떤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6학년이긴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좀 시켜볼까 합니다. 학원에서.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학습량도 늘려보는 그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은 설명 자세히 안 드릴 거고 설명하실 거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애들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돼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 너무 아동학대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은 강제 아닙니다. 신청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이후의 내용이나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셔도 오늘은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뵐게요.